세계 금융시장은 언제나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한다. 위기는 폭발음보다 낮은 진동으로 먼저 감지된다. 어느 날 갑자기 오르는 금리, 이유 없이 약해지는 통화, 설명하기 어려운 자산 가격의 불안정함은 모두 같은 질문을 던진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바닥은 과연 안전한가? 글로벌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엮여 있다.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신흥국의 환율을 흔들고 유럽의 부채 문제는 아시아의 자본 흐름을 바꾼다. 그 과정에서 국경은 의미를 잃는다. 컨트. 한국은 종종 관리된 경제, 위기에 강한 국가로 불린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빠른 정책 대응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그러나 숫자가 주는 안도감은 언제나 과거를 기준으로 한다. 위기는 늘 새로운 형태로 다가오며 이전의 방패가 다음 위기를 막아주리라는 보장은 없다. CDS 프리미엄이 미세하게 움직이고 원화 환율이 특정 선을 넘나들 때 시장은 이미 미래의 불안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문제는 위기가 발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전이되느냐다. 글로벌 자본은 수익과 안전을 동시에 좇으며 이동하고 그 이동 경로에 놓인 국가들은 의도와 상관없이 충격을 공유한다. 한 나라의 유동성 위기는 다른 나라의 부동산 가격으로 또 다른 곳의 가계 부채 부담으로 전이된다. 이 연결고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대출 금리 인상, 일자리 축소, 자산 가치 하락이라는 현실로 다가온다. 이 다큐멘터리는 묻는다. 세계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정말로 안전한가? 그리고 만약 안전하지 않다면 그 균열은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가? 우리는 지금 그 전이 경로의 입구에 서 있다. 위기의 징후는 항상 통계의 주변부에서 먼저 나타난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수치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만 느끼는 미묘한 변화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빠르게 오르고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던 국채의 수요가 흔들릴 때 자본은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다. 환율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지표다. 특정 국가의 통화가 실물 경제와 무관하게 약세를 보인다면 그것은 성장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순간 위험 자산부터 재평가된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은 아직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량은 줄고 변동성은 커진다. 이는 자산이 비싸서가 아니라 팔기 어려워서 유지되는 단계다. CDS 프리미엄이 서서히 상승하는 구간은 특히 중요하다. 국가나 금융기관의 부도 가능성을 반영하는 이 지표는 위기가 공식화되기 훨씬 전에 움직인다. 숫자는 작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구조 역시 징후를 숨기지 못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기준금리의 작은 변화도 즉각적인 부담으로 전이된다. 상환 여력이 약해진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를 미룬다. 이 과정은 통계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체감된다.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중소기업의 자금 경색은 위기의 예고편에 가깝다. 이 징후들은 각각 따로 보면 일시적인 현상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나타날 때 그것은 구조적 변화의 신호다.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는다. 이미 시작된 변화가 이름을 얻는 순간 비로소 위기라고 불릴 뿐이다. 경제 충격은 직선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충격은 금리를 타고 흐르고 환율을 건너며 자산 가격을 매개로 확산된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그 효과는 가장 먼저 금융시장에 반영된다.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위험 자산에 요구되는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때 투자자는 선택을 한다.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거나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추구하거나 이 선택의 집합이 자본 이동이라는 결과를 만든다. 환율은 이 과정의 중간 매개다. 금리차가 벌어지면 통화의 상대적 가치는 빠르게 변한다. 통화 약세는 수출 기업에는 유리해 보이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외화 부채의 부담을 키운다. 특히 달러화 부채 비중이 높은 경제에서는 환율 변동이 곧바로 기업의 재무 구조를 흔든다. 이때 발생하는 유동성 압박은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니라
신용 문제로 전환된다. 자산 시장에서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부동산과 주식은 장부상 자산이지만 실제로는 대출의 담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는 줄고 금융기관은 대출 조건을 강화한다. 이는 다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형성된 악순환은 실물 경제로 전이되며 고용과 소득에 영향을 준다. 결국 경제 충격의 본질은 연결성이다. 금리, 환율, 자산, 부채는 각각 독립된 지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 어느 한 지점의 균열은 반드시 다른 지점으로 전달된다. 위기는 그래서 예측보다 전파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로를 알 때에만 다음 충격의 도착 지점을 가늠할 수 있다. 글로벌 위기의 전이 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태국의 통화 불안에서 시작됐지만 순식간에 한국과 인도네시아로 확산됐다. 문제의 출발점은 경상수지 적자와 단기 외채였지만 붕괴를 가속시킨 것은 외국 자본의 동시 이탈이었다. 시장은 각 국가의 세부 사정을 구분하지 않았다. 같은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을 묶어 평가했다. 아르헨티나는 또 다른 형태의 전이를 보여준다. 고정환율에 대한 집착과 재정 적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뢰를 갉아먹었다. 외환 보유액이 충분해 보이던 시점에도 시장은 이미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통화 가치 붕괴는 물가 폭등으로 이어졌고 이는 중산층의 삶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렸다. 숫자는 국가의 문제였지만 결과는 개인의 식탁 위에서 드러났다. 그리스의 경우는 금융 시스템을 통한 전이가 핵심이었다. 국가 부채 문제는 은행의 건전성을 흔들었고 이는 유럽 전체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졌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통화 정책의 신뢰 상실이 어떻게 환율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폭발시키는지 보여준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위기는 내부에서 시작되지만 붕괴는 외부 자본의 반응으로 완성된다. 이 비교는 하나의 메시지를 던진다. 글로벌 경제에서 위기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다. 한 나라의 선택은 반드시 다른 나라의 위험 평가에 반영된다. 한국 역시 이 연결망 안에 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들은 그 연결이 언제든 긴장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위기의 흐름은 한국 경제에 어떤 형태로 스며들고 있는가?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금융시장의 개방도가 큰 경제다. 이는 성장의 동력이자 동시에 취약성이다. 글로벌 금리가 상승하면 외국 자본은 더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찾아 이동한다. 그 과정에서 원화는 압력을 받고 환율 변동성은 커진다. 환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로 바뀐다. 기업은 환위험 관리에 더 많은 비용을 쓰고 가게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체감한다. 부동산 시장은 이 전이의 또 다른 통로다. 낮은 금리 환경에서 축적된 부채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 빠르게 부담으로 전환된다. 주택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경우 자산을 통해 버텨오던 가계의 재무구조는 급격히 약해진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내수의 둔화는 다시 기업 실적에 반영된다.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지라도 내부에서는 이러한 미세한 균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금융 시스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아직 양호해 보이지만 연체율과 기업 대출의 질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 부문은 유동성 변화에 취약하다. 글로벌 충격이 외화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그 부담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드러난다. 이는 통계보다 먼저 현장에서 감지된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그러나 넓게 확산된다. 그래서 위험하다. 위기는 아직 숫자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삶의 체감 속에서는 이미 진행형일 수 있다. 이 간극을 인식하는 것이 다음 선택을 좌우한다. 이러한 전이 가능성 앞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언제나 속도와 신뢰의 문제로 귀결된다. 정책은 빠를수록 효과적이지만 성급할수록 시장의 의심을 키울 수 있다. 기준금리 조정은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을 키운다. 반대로 금리 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려 하면 자본 유출과 통화 약세라는 또 다른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중앙은행의 선택은 언제나 균형 위에 서 있다. 외환 보유액과 시장 안정화 조치 역시 중요한 방어선이다. 필요할 때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는 단기적인 불안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수단은 무한하지 않다. 시장은 숫자의 크기보다 사용 의지와 정책의 일관성을 더 주의 깊게 본다. 한번 신뢰가 흔들리면 방어에 쓰인 자원은 오히려 불안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재정 정책은 또 다른 선택지다. 취약계층과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은 충격을 완화하지만 국가 부채라는 비용을 남긴다. 이 비용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빠르게 부담으로 전환된다. 정부의 메시지 역시 중요하다. 위기를 과소평가하면 준비가 늦어지고 과장하면 불안이 증폭된다. 그래서 정책의 언어는 숫자만큼이나 정교해야 한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위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이를 관리하는 데 있다. 충격이 시스템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속도를 늦추고 가장 취약한 지점을 보강하는 것. 그 과정에서 시장이 묻는 질문은 단순하다. 이 선택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그리고 끝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위기에 전이는 것이 지표에서 시작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선택으로 나타난다. 이 국면에서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첫째는 부채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변화에 노출된다. 금리의 방향을 맞추려 하기보다 감당 가능한 상환 구조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다. 월 상환액이 소득의 변동을 견딜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줄어든다. 둘째는 유동성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수익률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다. 자산 가격이 하락할 때도 버틸 수 있는 여유는 선택지를 남긴다. 급한 상황에서 자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것이 개인에게 있어 진정한 안전망이다. 셋째는 정보에 대한 태도다. 위기 국면에서는 과도한 낙관과 비관이 동시에 넘쳐난다. 모든 신호에 반응하기보다 금리, 환율, 고용 같은 핵심 지표의 방향성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 뉴스보다 구조적 변화에 주목할 때 불필요한 공포를 줄일 수 있다. 한국은 과거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겪으며 회복해왔다. 그 경험은 분명한 자산이다. 하지만 경험은 면역이 아니다. 과거의 해법이 미래의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믿음은 가장 위험한 안도감일 수 있다.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은 이전보다 훨씬 촘촘해졌고 전이 속도는 더 빨라졌다. 안전해 보이는 거리도 실제로는 생각보다 가깝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 세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위기를 공포로만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구조를 이해하는 계기로 삼을 것인지. 경제는 언제나 개인의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 통계 뒤에는 선택을 미루는 사람의 불안이 있고 정책의 결과는 일상의 계획에 세우며든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태도다. 위기를 피할 수는 없어도 준비할 수는 있다. 전이의 경로를 이해하는 순간 불확실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로 들어온다.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안전함이란 완벽한 보호가 아니라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구조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